안녕하세요. 오늘도 옛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마을에 호랍이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세 아들을 홀로 키운 분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두터워 오랫동안 이장을 맡아오셨는데 평생 마을 일이라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겨울, 그분의 마지막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복소복, 소복소복. 기와지붕 위로 쌓이는 눈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안방에서는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죠. 불빛이 벽에 들이운 그림자를 보면 누군가 몸을 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가. 마른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오른 그 손으로 아버지는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계셨죠. 종이 한 장이었어요. 촛불에 비친 한지는 누렇게 바랜 빛깔이었습니다. 붓글씨로 가득 채워진 그 종이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고 계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애들을 불러주시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루에 앉아있던 이웃 할머니가 귀를 바짝 기울여야 했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미닫이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급한 발소리가 마루를 울렸어요. 도령님들, 어서 오시게요. 날이 깨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채에서 첫째 아들이 뛰어나왔어요. 35 나이의 장남 석주는 두루마기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둘째 석진과 막내 석규가 따라왔죠. 아버지, 석주가 안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만 곧장 아버지 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석진과 석규도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석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막내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석규는 화들짝 놀라 두 손으로 아버지 손을 감싸 쥐었어요. 차디차네. 이렇게 차가우신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염려. 기칠까봐.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숨이 가빴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내렸어요. 석진이 황급히 벽에 걸린 이불을 끌어다 아버지 어깨에 덮어드렸죠. 아버지, 말씀 마시고 쉬세요. 제가 당장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석주가 벌떡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목덜미의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아니다. 이미 늦었느니라.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세 아들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아버지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바로 그 한지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죠. 이것은 내 유언이니라. 세 아들의 눈이 일제히 그 종이로 향했어요. 촛불에 비친 종이 위로 까만 글씨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익
종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세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석주가 손을 뻗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종이를 한 번 찢은 뒤였습니다. 한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직! 두 번째로 찢었습니다. 이제 종이는 세 조각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손에서 종이 조각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석주에게 한 조각, 석진에게 한 조각, 석규에게 한 조각. 이것을 함께 숨이 가빠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함께 이거야 뜻이 아버지! 석규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함께 이거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석규가 받쳐들었지만 그 손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아버지! 아버지! 석규의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석진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흔들었죠.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세 형제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종이 조각 하나씩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복소복. 그렇게 그 집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찢어진 세 조각의 종이가 앞으로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를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그 집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마을 이장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이 안 계시면 이 마을은 어쩌나 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도 많았죠. 평생 마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상주인 석주는 굵은 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두건을 썼고 허리에는 새끼줄을 둘렀죠. 조문객이 올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며 절을 했어요. 아이고, 참 좋은 분이셨는데 홀로 자식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소. 그러게 말이오. 이제 편히 쉬시겠지. 사람들의 위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진은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어요. 연기가 피어올라 천장으로 사라졌죠. 막내 석규는 부엌에서 조문객들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을이 고요해졌습니다. 세 형제는 사랑채에 모여 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남긴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석주가 먼저 자기 조각을 펼쳤어요. 누런 한지 위에 검은 먹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쪽 창고 옹기 속은자 50냥을. 그게 전부였어요. 석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인가? 석진이 자기 조각을 펼쳤어요. 내 동생에게 모두 주고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규가 마지막 조각을 펼쳤어요. 내 형제끼리 의좋게 나누어라. 세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석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조각에는
은자를 동생에게 주라고.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이 종이를 움켜쥐며 구겨졌습니다. 형님, 제 조각에는 형제끼리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석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을 찢으신 이유가 각자에게 다른 뜻을 전하려 하신 게 아니겠느냐? 석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는 자기 조각을 품속 깊이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조각에는 서쪽 창고의 은자가 적혀 있다. 분명 맏형으로서 관리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내가 맞으니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지만 형님, 석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석진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동생에게 다 주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차별하신 겁니까? 그럼 저는 손해만 보라는 겁니까? 형님은 창고를 관리하시고 막내는 형제끼리 나누라 하고 저만 모두 주라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차별이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석규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석주와 석진은 이미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맏형이니 창고는 내가 관리하겠다. 석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랑채를 나가버렸습니다. 석진도 화가 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석진도 방을 나갔습니다. 석규 혼자만 남았어요.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석규는 자기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을 내려다봤어요. 형제끼리 의족해 나누어라. 그는 다른 두 조각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세 조각이 모두 이어져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형들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석규는 한숨을 쉬며 조각을 품에 넣었어요. 촛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금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언제쯤 다시 메워질 수 있을지를요. 장례를 치른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 서쪽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자물쇠 채우는 소리였어요. 석주가 굵은 쇠사슬로 창고 문을 감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온다. 석주는 자물쇠를 힘껏 잡아당겨 확인했어요. 끄떡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 깊숙이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석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형님께서 혼자 석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아버지는 나보고 다 내놓으라 하셨다. 나만 손해보라는 건가? 석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석규가 아침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솥에서 죽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부엌 천장에 닿았죠. 석규는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들, 왜 그러시는 걸까? 그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조각을 맞춰보자고 했지만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석주는 내 조각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석진은 불평만 한 채 나가버렸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쏟아졌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세 형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석규가 정성껏 차린 상을 들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석주는 상을 받아들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땅땅 울렸죠. 석진의 방에 죽을 들고 갔을 때였어요. 형님, 아침 드세요. 석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석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나는 동생에게 다 주라는 유언을 받았다. 나만 손해보라는 거 아니냐? 석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됐다. 나가거라. 석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석규는 할 말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석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낮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던데 사실이냐? 훈장님이 마루에 앉아 물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석주를 바라봤어요. 아닙니다. 그저 장례 치르느라 모두 지쳐서. 석주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훈장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유언을 함께 보았느냐? 그것이 석주가 말을 흐렸어요. 훈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잊지 않다니 너희 형제가 걱정되는구나. 훈장님이 떠난 뒤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규는 혼자 아버지 제사상을 차렸어요. 작은 상 위에 밥 3그릇, 나물 몇 가지,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촛불을 켜자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비쳤죠. 아버지, 형님들이 자꾸 멀어져요. 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이 창고를 독차지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석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조각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석주가 소리쳤어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석규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마당에서는 석주와 석진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안 됩니다. 석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석주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석규가 비틀거렸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넌 형제끼리 나누라는 조각만 받았잖아. 편하겠다. 석진도 쏘아붙였어요. 석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형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석규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낡은 신발, 깨진 그릇. 별것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낡은 괴짝을 열었을 때였어요. 괴짝 뚜껑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석규가 기침을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얇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가죽으로 묶인 낡은 장부였어요. 표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돈의 출입이 기록되어 있었죠. 3월 초사을, 석주 혼례 비용, 은 30냥. 5월 보름 석진병 치료비, 은 15냥. 7월 금음 석규과거 시험 비용, 은 5냥. 석규의 손이 떨렸어요. 장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는지,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는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석규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동지딸 열나은 날 마지막 남은 돈 은자 50냥. 아이들이 잘 쓰기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석주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고 석진에게는 늘 뒷전이었으며 석규에게는 부족한 것만 주었구나. 미안하다. 내 아들들아. 석규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어요. 종이에서 아버지의 채취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먹물 냄새, 손때 묻은 종이의 느낌, 형님들, 이걸 보셔야 해요. 석규는 장부를 들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석주와 석진은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석규가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두 형은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자기 이름이 적힌 걸 보고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석주는 혼례 비용은 30냥이라는 글자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석진은 병 치료비 은 15냥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나.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석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저보다 2배나 더 받았잖습니까? 그건 저는 늘 뒷전이었다고 아버지도 인정하셨어요.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석주도 화가 나서 일어섰어요. 내가 맞이라서 책임이 컸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두 사람이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석규는 그 사이에 끼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석주가 소리쳤어요. 대문이 열리고 마을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기신 게 있다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너희가 다툴 때 전하라고 하셨다. 세 형제는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들에게. 석주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는 듯 했죠. 석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석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석규도 두 손을 모으고 형 옆에 섰습니다. 석주는 편지를 펼쳤어요. 한지가 펼쳐지는 소리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주의 눈이 글자 위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곁에 없을 것이다. 석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다시 읽었죠. 유언을 찢은 이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혼자서는 읽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석진이 헛기침을 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키우며 늘 후회했다. 석주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맞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으라 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석주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지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석진아, 너는 늘 가운데였다. 형만큼 큰 기대도 받지 못했고 막내만큼 귀여움도 못 받았지. 내가 아플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석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규야, 막내라서 늘 부족한 것만 주었다. 형들 키우느라
내게 쓸 돈이 없었구나. 과거 시험도 제대로 준비 못하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느냐. 석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기댈 수 있는 형제라는 것을. 석주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진이 편지를 받아 이어서 읽었어요. 유언의 새 조각처럼 너희 셋이 함께해야만 비로소 안전해진다. 나는 간다. 하지만 너희는 남아서 서로의 조각이 되어 주거라. 편지가 끝났습니다. 세 형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낙엽 몇 개가 마당을 굴러갔습니다. 석주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평생 맏형으로 살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석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고를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동생들을 의심했다. 석진도 주저앉았어요. 형님, 저도 미안합니다. 저만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석규가 두 형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형의 어깨를 껴안았어요. 형님들, 세 형제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석주가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진도 어색하게 일어났죠.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주가 창고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석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낮은 목소리였어요. 석주가 대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최영감이었어요. 아, 최 영감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네. 최영감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어요. 석주가 마루로 모셨습니다. 마루에 앉은 최영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석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네 아버님, 참 좋은 분이셨지. 최영감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장으로 계시면서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을 텐데 늘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셨어. 그분이 그리운 날이네. 최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찾아왔네. 지금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자네 아버님이셨으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셨을까 싶어서 자네들과 함께 의논하고 싶어서 왔네. 무슨 일이십니까? 석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올해 흉년이 심했네. 관아에 환국을 청했지만 근 고을부터 배급한다 하니 우리 마을 차례는 한 달 뒤란다. 세 형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달. 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버티기 어려운 집들이 있지. 김서방네는 사흘째 죽만 먹고 있고 박첨진의 손주는 병이 났는데 약도 못 쓰고 있네. 최영감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뭔가 방법을 찾으셨을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네들한테 물어보려 왔네. 혹시 마을에서 돈을 모아 한양에서 곡식을 사올 방법이 있을까? 자네 아버님이라면 어찌하셨을 것 같으냐? 최영감은 세 형제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답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석주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아봐야 얼마 안 되네. 다들 올해 농사가 안 돼서 은자 심량도 모으기 힘들 걸세. 최 영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양 장터에서 곡식을 사오려면 은자 50냥은 있어야 마을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텐데. 은자 50냥. 그 말에 세 형제가 동시에 움찔했어요. 바로 창고 옹기 속에 있는 그 돈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듯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자네들도 아버님 잃고 힘든데 실례했네. 최 영감이 문을 나서려 할 때였어요. 영감님, 석규가 불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규는 두 형을 돌아봤어요. 석주와 석진도 석규를 바라봤습니다. 세 형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석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석주가 놀라 석규를 바라봤어요. 창고에 아버지께서 남기신 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석주가 말을 흐렸어요.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안 됩니다. 석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우리 것입니다. 막내야,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석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마을입니다. 마을이 없어지면 그래도 안 돼. 석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영감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미안하네. 자네들끼리 다투지 말게. 최 영감이 대문을 나가려 했어요. 석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감님, 석주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주는 창고를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석진을 돌아봤어요. 석진아, 예. 형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석주의 목소리에는 고뇌가 묻어 있었어요. 석진도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석진이 입을 열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장부에 적힌 아버지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주가 품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영감님, 석규가 최 영감을 향해 말했어요. 영감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 영감이 놀라 돌아봤어요. 석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향해 걸어갔어요. 품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어요. 석주는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옹기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무거운 옹기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은자였어요. 반짝이는 은빛이 햇살에 부서졌습니다. 이게 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은자 50냥입니다. 석진이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십시오. 석규가 덧붙였습니다. 최 영감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들 이걸 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마을입니다. 석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으면 은자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게 이게 아니었을까요? 석규가 미소 지었습니다. 최 영감은 새 형제 앞에 절을 올렸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 형제가 마을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새 형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비로소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새 형제는 아버지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어요.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함께 읽어봅시다. 석주가 품속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석진과 석규도 각자의 조각을 꺼냈습니다. 새 조각이 아버지 무덤 앞에 놓였어요. 오른쪽부터 있는 게 맞겠지? 석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형제는 조각들을 나란히 맞춰 놓았습니다. 한지가 스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비로소 완전한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서쪽 창고 옹기 속 은자 50냥을 내 동생에게 모두 주고 얘 형제끼리 의족해 나누어라. 석주가 천천히 읽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동생에게 석진이 중얼거렸어요. 형님, 이건 석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주의 눈이 커졌어요. 내 동생 석진과 석규에게 주고 그럼 제 동생인 석규에게 주고 석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끼리 의족해 나누라. 석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석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챙기길 바라셨구나. 내가 동생들을, 석진이가 석규를 그렇게 서로 돌보다 보면 결국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네요. 석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흙에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글자였어요. 장례 후 사흘째 밤에도 읽었던 바로 그 글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각자 자기 것만 지키려는 마음으로 읽었고 지금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거예요. 서로가 다른 마음으로 읽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뜻이 이제서야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석주가 무덤 앞에 엎드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흙에 닿았습니다. 석진과 석규도 함께 절을 올렸죠. 용서하십시오. 세 형제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석주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생들, 예, 형님. 석진과 석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맏형으로서 제대로 못했다. 석주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형 노릇을 하마. 너희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겠다. 석진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형님만 의심하고 제 것만 챙기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가겠습니다. 석규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세 형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석규가 물었어요. 은자는 다 마을에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석주가 껄껄 웃었습니다.
일하면 되지. 우리 셋이서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맞아요. 장사도 하고, 밭도 일구고, 석진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밥은 제일 잘하니까 부엌 일은 제가 맡을게요. 석규가 활짝 웃었습니다. 세 형제가 함께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였어요. 세 형제는 작은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장터를 다니며 물건을 팔았어요.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께서 참 훌륭한 아들들을 두셨어. 그러게 말이야. 형제가 저렇게 의좋으니 보기 좋구만. 어느 날 저녁 세 형제는 아버지 제사상을 함께 차렸어요. 밥 세 그릇, 나물, 생선, 막걸리 한 잔.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석주가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올라 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석주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은자가 아니라 서로였습니다. 석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석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세 형제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꽃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세 형제는 평생을 의좋게 살았습니다. 유언장의 세 조각처럼 따로따로는 의미가 없었지만 함께 모이니 완전해졌던 것처럼요. 서로가 서로의 조각이 되어 평생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형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찢어진 유언장, 서로를 의심했던 세 형제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은자 50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의 마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유언장 조각들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불완전하지만 서로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글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욕심과 의심의 마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보면 비로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겠죠. 욕심보다는 나눔을, 의심보다는 믿음을,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했을 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